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가 북한 발사체 관련 정부 대응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경계 경보 오발령 문제를 지적했고 여당은 정부 대처가 민첩했다고 엄호했습니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선 오늘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가 주최하는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제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국 의회와 기업 간 연대를 강조했는데 조금 뒤 필리핀 하원 의장과 첫 양자 회담도 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노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MBC 기자 압수수색,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어제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뒤 정부의 조치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또 서울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는데요. 남수지 기자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어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북한의 도발로 재난 문자 발송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문자의 내용도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정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소 3분에서 5분이면 타격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11분이 경고한 뒤에 문자 메시지가 나갔어요.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형식도 그리고 시기도 대단히 애매한.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들께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군 당국의 대처가 민첩했다고 두둔했습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후 신속하게 낙하물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보와 국방을 무너지게 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에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국방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북한 발사체 관련해서 1시간 만에 이제 발사체를 인양한 걸로 보도가 되는데 이게 군에서 대처해서 인양한 거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야당은 방류로 인해 해양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해군 장병들이 불안에 떨 것이라고 우려했고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과학의 분야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중수소는 안 걸러집니다. 마시거나 몸속에 들어왔을 때 심각한 상황을 일으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해군이 모를 턱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리터당 내보냈다는 게 1,500베크렐이면 이거는 정말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내보내고 있는 이 베크렐이 허용 기준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리터당 4만입니다. 삼중수소가 4만. 이에 국방부는 해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함정에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전환하는 조수기와 검사 장비까지 도입할 방침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여야는 국정조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의 위기 모면을 위해 또 괴담을 선동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 실무 논의를 했는데 조사 대상과 목적 등은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 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몇 차례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몇 차례 더 만나서 각 당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저희가 이제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 그때쯤 이렇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는 선거관리 업무도 아닌데 황당하다며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청문회 추진 등을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브리핑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찰단 청문회 추진을 여당에 공식 제안했고 동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국제해양법 제소 등을 위한 결의안 채택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 기준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여당 역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위기 모면용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의 부정부패와 돈봉투 전당대회, 김남국 코인 의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광우병 괴담 같은 속임수를 또다시 쓴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해내는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선량한 우리 어민들은 생업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 서명운동에 들어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오는 3일 부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열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측도 맞불 집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돼 여야 오염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노동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는데 민주당은 경찰이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를 곤봉으로 진압하다 출혈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비참한 노동 탄압의 현주소라고 맹비난했고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부당한 폭력적인 노동 탄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연 곳을 두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엄격히 제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훈 재활체육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보훈 행보를 보였고 민주당은 광역기본사회위원장을 임명하고 기본사회 정책 추진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어제부터 제18회 제주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으로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단단한 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사흘간 열리는 제18회 제주 포럼. 미중 패권 경쟁 속 전략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 모색을 위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정상급 정치인, 경제인 등 2천여 명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국회도 올해 처음으로 제주 포럼 특별 세션을 맡아 한국과 아세안 의회 간 협력 고도화를 위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주최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포럼을 통해 국회가 각국 의회와 기업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며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단단한 연대를 만들겠습니다. 김 의장은 한 아세안 의회와 기업 대표단의 오찬을 직접 주최하며 영내 협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아세안 국가와 특별한 협력을 위해서 긴밀한 의회 외교를 추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두 지역 기업들과 창의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길도 적극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은 오후부터 세션 토론에 들어가 공급망 활성화 협력과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협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의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개방적 논의를 통해 향후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위해 지역 간 신뢰 구축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교류가 중요하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규칙의 설정인 만큼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서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포럼 종료 후엔 아세안국 대표단과 해당국 친선협회 의원, 기업들이 함께 모여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정을 다졌고 저녁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필리핀 하원 의장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대한민국과 아세안 의회 기업이 참석한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오늘 제주에서 열렸는데요. 김동길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제주에서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 명칭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어떤 포럼입니까? 네, 제주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한 아세안 이 리더스 포럼은 이 제주 포럼에서 특별 세션으로 우리 국회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G20 국회의장회의나 미타 국회의장회의 등 이런 국제회의는 우리 국회가 주최를 했었지만 한 아세안 이 리더스 포럼 같이 의회와 기업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세안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10개국이 회원국인데요. 이번 포럼은 한국과 아세안 의회 또 기업인들이 한 아세안 공통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이 됐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각국 의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이 개방적인 협력 논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이어나가는 데 이런 초석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포럼에는 한국 아세안 국회의원과 기업, 대표단 등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 포럼에서 최초로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 이렇게 특별 세션으로 열렸는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다뤄졌을까요? 네,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한 아세안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책안보실장과 신창목 삼성 글로벌 리서치 부사장이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하는데 이 긴밀한 경제 파트너인 한국과 아세안의 정부와 기업 간 협력과 또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서는 아세안 내의 조율기구 구성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한 아세안 공급망 활성화 협력 방안이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제 이어진 세션에서 지속 가능한 기후 변화 협력 분야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습니까? 네, 기후 변화 이 협력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우수 박사와 또 하나오션 정인섭 사장이 이제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또 태국, 말레이시아의 이 온실가스 배출이 이 아세안 전체 배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기후나 환경, 에너지 등의 협력 분야를 좀 구체화하고 아세안 국가 대상의 공적 개발 원조 ODA 등을 활용해서 저탄소 에너지 부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제 아프리카 등 이제 해외 인프라 구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세안 인프라 분야에 투자를 조금 더 해서 양국 간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특히 오늘 포럼에는 이제 국회가 참여했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였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축사를 하기도 했고 또 활발한 의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어떤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제주 포럼 개회식 축사도 있었고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 환영 이제 오찬도 있었고요. 저녁에는 이제 필리핀 하원 의장과 양자 회담도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김 의장은 이 제주 포럼 축사에서 우리 국회의 외교적 역량을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국회는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의회나 정부, 민관과 교류하는 공공외교의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가 직면한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현실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환영 오찬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는 아세안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이제 밝히면서 특히 한국은 디지털 협력과 전기차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 아세안과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회는 아세안 국가와 특별한 협력을 위해서 긴밀한 의회 외교를 추진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두 지역 기업들과 창의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길도 적극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포럼 다음 날인 내일은요.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국 한 아세안 대표단을 위한 제주 산업 또 문화 시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김동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인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참여한다며 이번 달 안에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인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참여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선거제도 개편 불씨를 이어갈 수 있는 여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건데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협의체라는 타이틀보다 여야의 밀도 있는 교섭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도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며 논의를 빨리 매듭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양당 지도부는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100명이 발언에 나선 전원위원회 토론은 정당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 차이가 심한 현재 상황을 보여줬고 여야 지도부도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확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선거제 개편안 마련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의 마지막 단추를 채울 시간이라며 여야가 이번 달까지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이 공직선거법 정신에 맞게 치러지려면 선거구 획정 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늦어도 다음 달인 상반기 안에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하지만 여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4인 협의체가 선거제 개편안 마련에 합의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여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당정이 오늘 교육현안협의회를 열고 이달 초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학습 활동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당정이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이달 말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중요 의사결정을 최고위원회가 아닌 5인회가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영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5인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기현 대표와 매일 비공개 회동을 갖는 당직자들이 5인회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기도 수원시에서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 등과 의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5인회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코인 보유 전수조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가상자산 신고를 진행할 때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자진 신고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확인한 뒤 의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방침입니다. (6월 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한상혁의 법적 투쟁입니다.
임기를 2달 남기고 면직 처리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 면직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그 2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현재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안 소송은 이제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이 될 거고요. 오늘 중으로 아마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한 전 위원장. 대통령실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는데요. 임기를 2달 남겨놓은 상황이었던 만큼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무리 그런다고 2달을 못 참을까? 2달 남기고 내쳤는데 그럼 니들은 누구 임명하나 보자.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 2달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저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3명이 구속되고 본인도 기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무시하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라는 게 오히려 국민께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 위원장의 면직 처리는 당연한 조치라면서 반성은커녕 법적 투쟁을 운운하는 것은 후한무치라고 받아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골적인 방송 장악 선언이라며 강력 비판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동관 전 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상혁 전 위원장이 제기한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이 어떤 변수를 맞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김남국 두둔입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 입장을 전하며 편들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일각에서 김남국 의원을 두둔한다는 것은 이제 오해인데요. 네네. 윤리위에서는 중징계가 예상이 되고요. 그 국회 출입정지 30일 그 정도 선에서 그것은 아마 거기 윤리위의 모든 의원들이 그 정도까지는 다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징계 수위에는 출입정지 30일 정도의 중징계를 예상했고 의원직 제명 의견에는 쉽진 않을 거라며 여운을 남겼는데요. 또한 당내에선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문제 있었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다 사퇴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윤리위원회 처분을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장 뇌리에 많이 남는 거는 상임위 시간 중에 그렇죠. 코인 거래를 했다. 액수가 무척 많다. 뭐 그 정도면은 정신이 거기 팔렸을 거다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겠다.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윤리위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탈당 선언 17일 만에 어제 국회 사무실에 출근한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면서도 사태 관련 질문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와서 떳떳하게 국회의원답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윤리위원회 거기에 성실하게 협력해라. 검찰에서 판단할 거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을 꼭꼭 숨어라? 김남국? 그건 아니다. 근데 떳떳하게 남자답게 국회의원답게 해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징계 논의에 본격 착수한 국회 윤리특위의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일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그 노동자들 집회를 경찰이 좀 과잉 진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네.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건이 계속되고 있죠. 이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전국 현안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노총이 어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때 분신한 노동자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4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또 어제 같은 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봉에 맞아서 머리에 이제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이게 우리나라 노동계를 지금 이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이제 양대 노총이죠.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뭐 이렇게 됐어요. 민주노총 그 집회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좀 유심히 봤는데 대개 이제 뭐 이제 분향소 같은 거 설치를 하면 뭐 일단 그 설치한 다음에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아예 그냥 설치를 못하게 경찰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선제적으로 나가는 걸 보고 확실히 좀 강경해졌구나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 4명 지금 체포한 상태고요. 또 이제 한국노총은 지금 여권의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노총은 좀 곤란해도 한국노총은 우리가 좀 감싸 안고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정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오늘 예정돼 있었어요. 거기 한국노총하고 경총은 사용자 단체죠.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이제 3자가 회의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어제 그저께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는 금속노련 위원장을 이렇게 마치 그 미국에서 그 흑인 그 경찰이 제압할 때처럼 이렇게 목 뒷부분을 무릎으로 누르고 그 경찰관이 손을 이렇게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이제 쇠파이프를 뭐 휘두르고 또 진압봉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뭐 서로 좀 상대 쪽이 과잉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분도 그 금속노련 간부예요. 김준영 사무처장입니다. 이분이 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국노총 굉장히 중요한 간부들이 이제 그 이른바 과잉진압 논란으로 김준영 사무처장은 머리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한국노총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분노하는 그런 좀 모양이 연출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집회가 폭력 양상으로 가지 않도록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의 기본 책무 같은 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법치하고 그 어떤 과잉 진압하고가 그게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정도 차이인데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좀 분위기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대응을 두고서 이제 여야가 이제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법치를 구현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한 좀 방어 차원이라 이제 불가피했다. 뭐 이런 이제 그 뉘앙스인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곤봉, 캡사이신의 법치인가 이렇게 이제 또 되물었습니다. 캡사이신이 이제 고추에서 추출되는 무색의 이제 뭐 그 휘발성 화합물, 최루성 액이죠. 그렇죠. 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야의 뭐 반응 종합해서 좀 뭐 잘 아시지만 어느 쪽에 100%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어제 집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천막 설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 범위를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총의 그 문제는 사실은 그게 7m 철제 그 탑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그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쇠파이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휘발성 물질 가지고 있었고 정글도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경찰이 그걸 어떻게 제압해야죠? 그럼 경찰이 곤봉이라는 거는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오히려 가스총 같은 거로 제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제압해요? 그럼 경찰은 맞아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지금 뭐 머리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찰도 몇 명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서로 이게 어찌 보면 공권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또 상대방은 그거를 저항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다치기도 하고 뭐 쌍방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과잉진압이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공권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노동자가 그 과도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다. 오히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제 정부에서 법대로 원칙대로 좀 질서 유지를 해야 되죠. 그걸 누가 이제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장에서 그 경찰관들이 진압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좀 흥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제 과잉 진압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경찰관들도 아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제 불행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 정부 특히 이 경찰청장 같은 뭐 이런 고위 간부들은 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윤희근 청장 제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전 그분 얼굴을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자체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분 이태원 참사 때 물러났어야 될 분인데 왜 아직도 경찰청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 걸 보고 이게 좀 적절한 건가? 이게 오히려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경찰청장 때문에 쓸데없는 욕을 더 먹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제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어느 쪽이 100% 옳다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이건 경찰에서 아주 좀 단호하면서도 좀 신중하게 국민 또 진압하는 경찰관의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앞으로도 좀 그런 걸 잘 유념해 가면서 좀 질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제 이 시위에 대응하는 이제 자세가 조금씩 달라서 그때마다 이제 충돌 사태도 더 가열됐다가 그렇지만 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요 무제한적인 보장을 받아야 되는 자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안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뭐 절차와 그 허용 범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경찰이 뭐 하면 무조건 과잉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법 테두리 내에서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뭐 법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반하면서까지 그걸 왜 보장을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네, 과격한 시위 그 양상을 지켜보면서 이제 우려의 시선도 이제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제 그 시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자 또 이제 그런 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또 국민들의 또 이중적인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이제 공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그 민주당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맹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한 김남국 의원이 여당의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국회 윤리특위와 관련해서 윤리특위에서 소명하겠다. 이거는 이제 출석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고 있습니다. 출석은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의 오랜만에 그 자맹을 깬 출석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말을 제가 길게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짧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별로 진전된 게 없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본인은 펄펄 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 윤곽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자금 세탁이지 않느냐? 아니 그게 아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어느 쪽을 믿어야 되죠?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윤리특위 소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 전에 다른 사건처럼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본인이 아마 굉장히 조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에 대해서 지금 위협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가서 네. 소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이제 윤리특위에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좀 감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하튼 본인의 소명이 가만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윤리특위가 예를 들어 그 김남국 의원이 뭐 돈 세탁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걸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국회 회기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과연 제명이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 죄송합니다 가서 회기 중에 그 국회 회의에 전념하지 못하고 뭐 이만저만하다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서 가혹한 그 어떤 윤리적 제재 뭐 이 신분상의 제재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의문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돈 세탁 문제는요. 김남국 의원은 펄펄 뛰고 있지만 이거는 여야 간의 공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돈 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업비트라는 곳에서 돈 세탁 비정상 거래다. 그래서 FIU에 신고한 거잖아요. FIU도 돈 세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관련 전문가들 FIU를 설계한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뭐 코인사관학교 뭐 변창호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돈 세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네. 돈 세탁 의혹은 김남국 의원이 부인한다고 뭐 의혹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의혹에 오히려 훨씬 더 비중 있는 그런 쪽으로 아마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 이거를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네. 적어도 돈 세탁을 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어디서 뭐 코인을 많이 얻어다가 그게 뭐 뇌물이었던 자기가 번 돈이었던 네. 번 돈이었지만 번 돈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등록은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여튼 그런 걸 가지고 저는 돈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최종 결론은 검찰이 뭐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어가서 확정이 되겠지만 적어도 그 의혹은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실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정치 공세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이거 이재명 후보 대선 자금 아니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좀 우습게 됐거든요. 또 지금 이 얘기도 사실은 이건 어느 정도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뭔가 자금 세탁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얘기하는 순간 야 저거 또 정치 공세 아니야?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자진 사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민주당인데 그 안에서 그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도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진 사퇴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징계 수위 4단계 중에서 비명계, 친명계 비롯해서 이제 그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이 에 대한 징계 좀 어떤 수위, 어떤 결정이 그 윤리특위에서 내려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 예. 네. 이거 근데 글쎄요 본인이 사퇴할 리는 없는 거고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검찰 수사 진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국회의원이 제명이 되는데 네. 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의원직을 뭐 그만두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 그렇지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싫어하는 비명계 쪽에서 뭐 본인이 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상식적인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건 좀 과하고요. 아무튼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징계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정치적 책임을 좀 아주 강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현재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뭐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중도에 있는 과격하지도 않고 이제 완전히 그 비명계에 있지도 않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어쨌든 제명까지는 좀
과하다. 그러니까 징계는 징계를 줘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뭐 정치 공세를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걸 갖고 의원직을 저 사람 제명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자금을 정말 세탁했다든지 하는 게 드러났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국회에서 징계하고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지죠. 그건 바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뭐 구속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제외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윤리위에 제소된 이유는요. 국회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거거든요. 일종의 성실 의무 위반 이런 거예요. 성실하게 국회 회의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제명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그러면 전부 이게 정치 공방화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 제명을 하는 거는 과하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없다. 이 시점까지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여론이나 이런 압박, 여론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게 조금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정말 이거 제명할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아마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가 과연 올까요? 알겠습니다. 코인 거래 자체가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도 이제 뭐 그게 불법은 아니다. 다만 그 직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또 제명까지는 좀 과할 수 있고, 그렇지만 최종 단계에서 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지켜보고 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수가 한 8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다 찬성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총선 앞두고 뭐 민주당이 이렇게 갈 수 없다. 이래서 만약에 그 제명에 동의할 것 같은 분위기라면 그게 확인이 되면 자진사퇴하겠죠. 알겠습니다. 불법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가 현재는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송 장악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경찰은 이제 MBC 기자 압수수색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이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비췄고 국민의힘은 특권 의식을 버리라. 그리고 협조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MBC의 그 임 기자 해당 기자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자신의 이제 뭐 속옷 서랍까지 뭐 그 뒤져서 참담했다, 과잉 수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요 사안 좀 들어볼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개인정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걸로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위험한 장면들까지 쭉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한창 기자를 할 때만 해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 MBC 임 기자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요. 자기가 취재를 할 목적으로 누군가한테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취재 목적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략적인 뭐 아직은 추정 단계지만 대략적인 거는 그거를 뭐 열린공감 TV 뭐 기자한테 뭐 거의 저 개인정보 가리지 않고 그대로 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제 뭐 과거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뭐 부동산을 산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 취재하고 뭐 한동훈 장관은 그걸 괴롭혔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이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뭐 열린공감 TV 관계자가 한동훈 장관 집에 찾아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뭐 속옷 서랍 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아니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집행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될 소지가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될 소지가 있죠. 제가 직업이 기자입니다. 이거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들이고요. 또 기자들은 국회의원이나 그 보좌진들을 취재를 해요.
뭐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뭐 법적 책임이나 뭐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지긴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기자가 누구한테 좀 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면 저희 기자 못해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언론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판사가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거는 뭔가 이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조명이 된다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 또 이 당사자가 또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또 언론의 자유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그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추후 수사를 할 때 좀 태도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상혁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의 전 이제 위원장으로 전 위원장이죠. 일단은 정은 위원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가 이제 7월 마지막 날까지인데 2달 정도 이제 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면직이 이제 처분됐습니다. 면직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이 면직 취소와 이제 효력 정지 소송을 이제 신청을 냈습니다. 그 한 전 위원장은 위법적 처분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임기, 그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상황에서 일련의 이 사안 두 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어차피 소송을 냈으니까 법원에서 따져봐야 될 겁니다. 뭐 어느 쪽이 옳은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가려질 거고요. 다만 저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두 달 남은 이 기관장을 이렇게 서둘러서 내보내는 게 무슨 좀 실익이 있는지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임자 하마평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후임자가 또 그 이동관 특보인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정권의 홍보수석을 한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후임으로 가는 게 또 맞나? 이 논란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별로 이렇게 지혜롭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적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앞으로 이제 잘 가려봐야 되겠죠. 네, 한 정권의 이제 홍보수석, 언론 특별 보좌관이었네. 이제 그 지냈던 인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의 이제 독립성, 이제 그 공정성이 이제 핵심인데 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임명하고 나서 우리가 따져볼 문제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언론이 단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통신위원장 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장관인데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장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독립성 유지한 거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한상혁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민주당의 사실상의 외곽 시민단체인 민원연 출신 아니잖아요. 거기가 뭐 공정하고 중립적이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민원연이 어떤 기관이든 어떤 단체인지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이라면요.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그만뒀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면직 처리반을 한 부분에 관해서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다투어야 된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벌써 그만뒀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덧붙이면 이런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켰던 사람이 이제 이효성 교수, 성균관대 언론학부 교수였던 분이고요. 또 이제 한상혁 변호사, 이분은 이제 민원연 시민단체 사람이죠. 어쨌든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같은 편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의원을 했던 전직 의원을 시킨다. 이건 좀 적절치 않거든요. 물론 위원들은 전직 의원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또 어떤 정권에 이제 청와대 참모를 했던 사람이 위원장을 가는 게 적절하냐? 이거는 또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이제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의 이제 그 적절성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이번이 그 처음이 아니라 늘 반복돼 왔던 좀 어떤 근본적으로 좀 이게 그러면 손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아니 네. 최소한도 정무직 공무원은요. 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장관들 급은 뭐 장관급이지만 이런 자리는 좀 가급적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국민권익위원장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것도 이제 그 자리에 전직 의원을 임명한 게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자리에는 좀 정파성이 적은 사람을 임명을 해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또 이야기할 시간이 이제 네. 뭐 다음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한 1분씩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한 TV 토론회가 이제 성사될지, 그리고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비공개 회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짧게 한 1분 정도씩으로 좀 들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한테 재량권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재량권을 어느 정도 주면 두 사람이 어떤 뭐 정책 토론뿐만 아니고 협상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기현 대표가 그 전에 작년에 이재명 대표 주변에 무슨 뭐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랬을 때 좀 극언을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손절하라. 그래서 이제 그만두라 소리를 해놓은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비밀 협상 같은 게 성사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동급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밀 협상이든 무엇이든 뭐 대외적으로는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만남만 그렇죠. 그 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 체급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아까 뭐 민주노총, 그다음에 한국노총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회 시위 자유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보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에 맞서서 예를 들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쪽에 대한 그 공권력이 어떤 법적인 보장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 한 줄 논평은 공권력 바로 세우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사실 정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야가 어떻고 협상이 어떻고 대화 타협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가 경찰의 과잉지나 뭐 경찰 수사, 압수수색 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난감합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 자체가 대통령이 너무 좀 이 법치, 뭐 정의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줄 논평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욱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와 함께 노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공방, MBC 기자 압수수색 논란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